4월 10일 날 과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염려했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재명의 주장이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순간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정치 스타로 부상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스타의 1번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모시고 선대 총괄 본부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이 당을 지휘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 한번 물어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 토론식으로 댓글에서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한 세상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저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하면 되는데 이 험지에 나오셔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목회만 하셔도 되는데 수십 년 세월을 좀 나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아주 몸을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그에 제가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좀 죄송해요, 사실은. 네, 강제로 모셔왔는데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님 안 모시고 오면 나라가 이게 끝나게 생겼으니까 그 결국은 이제 변호사님이 오셔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나마 탄핵 저지선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오는데, 변호사님은 그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효자 같아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떨 때 우리 교회 오시면 그냥 딱 시간 되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87 되십니다. 87. 예. 근데 항상 전화를 하시면서 꼭 그냥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어머니한테. 내가 느낀 바는 뭐냐, 야, 이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씩 늘 그 습관처럼 전화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효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 길도 없는데 이제는 이 효도의 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구출할 지금 중심으로 지금 자리를 딱 잡았는데, 그동안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지휘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뭐 이 느낌이 많습니다만 네. 우선 짧게 필요한 대목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가 이제 사전 투표가 그렇죠. 끝났고 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의 모든 전력이 투입되는 본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동안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말 울부짖어 와셨던 이 종북 주사파의 척결, 자유민주주의의 확립, 한미동맹의 구축,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확립,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 위기 상황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의 힘이, 어쨌든 보수의 주력 정당인 국민의 힘이 네. 제대로 네. 좀 이 대응을 이렇게 충분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한 가운데 네. 정말 정치 선거 경험이 전무하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겨우 100여일 된 사람이 네. 원톱으로 이 중차대한 선거의 집권 여당의 네. 이 원톱으로서 선거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네. 정말 이 선거의 백전노장 다선 중진 원로 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요소에서 이러한 어떤 고비마다 네. 한 박씩 날려주는 그러한 부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네. 반면에 지금 좌파 이 야당들은 그야말로 극좌파, 정말 통진당의 그 후예들이 들어간 그러한 급진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범죄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재명, 조국 또 거기에 뭐 녹색 정의당, 진보당까지 그야말로 아주 파상적으로 좌파 연합군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겠다. 네. 이 임기 중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속에서 네. 대체로 지금 이 여론조사 등에서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지금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보수 진영의 네. 지금 자유통일당의 네. 이, 분전이라 할까요? 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께서 전국에서 저에게 전화들이 걸려오십니다. 정말 지금 표 찍을 데가 없다. 투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자. 하실 때에 네.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을 우리 네. 보수의 선명한 우리 보수의 상징으로서 보수의 선봉으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보수 그의 보수다운 보수 네. 그 역할을 우리 지금 자유통일당이 해달라. 그래서 8번 찍었다 하는 분들이 네. 많이 연락이 오시는 걸로 봐서 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네. 정당으로 진입하는 것은 확실하다. 네. 몇 명이 진출할 것이냐. 네. 이러한 지금 상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의 기반 조직의 정말 남은 기간 이 정말 우리의 대단결, 대통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런 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깜깜이 선거에 들어갔죠. 이제 그렇죠. 여론조사.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의 발표도. 지표가 공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 작년에 예. 내가 200석 한다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0석은 고사하고 이제 100석도 못한 상태로 됐는데, 부울경이 40석 아닙니까? 40석. 예, 그렇습니다. 40석인데 우리가 100%다 먹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10석 이상이 빠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옵니다. 부울경에서. 그러면 부울경이 10석 빠져버리면 3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 대구는 뭐 이러든 저러든 25석이 다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55석이거든요. 예. 55석인데 충청도, 강원도를 36개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 우리 충청도는 장경록 목사가 총지휘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 불과 몇 주 사이에 15석도 힘들다 이렇게 지금 장경록이 말한단 말이야. 예. 그 나하고 뭐 친구니까 내가 그냥 말 막 하죠. 책임져. 너 도대체 36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충청도가 15개로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70개밖에 안 되는데, 70개 중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서 15개 정도로 이제 본다면은 수도권에서 결국 15개를 해야 이게 이제 개헌 저지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냉정하게 분석한 겁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15개가 될 것인가? 현재 16개지 않습니까? 현재 16개. 그때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게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황교안보다 더 비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지역별로 다 분석해 보니까 동두천, 포천, 여주, 이천, 포천도 조금 박빙이 내가 보니까. 근데 여주, 이천 된다 해봐자 3석이고, 그다음 강화가 된다 해도 이제 4석이고, 그다음에 오늘 충격적인 얘기가 윤상현 지역 있잖아요. 예. 윤상현은 무소속으로 쫓겨나가지고도 2번 단성됐거든요. 근데 윤상현이가 밀린다는 거야, 지금 인천에서. 이래버리면 이건 완전히 비극이고, 또 권영세도 밀린다 그래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이기는 지역이 나경원 정도 이기고 한데,
세상에 그 안철수 있잖아요. 예. 분당. 분당가. 분당은 원래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밀린다는 거야. 지금 안철수도 밀리고 김은혜 있잖아요. 김은혜. 네. 그 분당은 사실은 그 원래 우리 지역으로 확정된 건데 김은혜도 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도권에서 과연 15개를 하겠느냐. 15개 못 해버리면 어제 그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 아니 그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93석 되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모든 책임은 우리 변호사님한테로 이제 다 전체가 다 이제 짐이 옮겨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7석은 처선해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탄핵을 막아내고 개헌 저지선 막아낸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자유통일당으로 이 완전히 중심이 지금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예. 자유통일당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중심돼서 총괄을 지휘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7석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네. 우리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우리 이 성도 여러분 네. 또 그밖에도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네. 여기에 더하여 정말 이 나라의 지금 좌경화를 막기 위해서 네.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에 걱정하고 계신 또 많은 우리 네.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께서 네. 정말 총동원 본인뿐만 아니고요. 지금 주변에 그 자제 조카 사위 딸 모든 유권자들을 다 끌고 나오셔야 합니다. 끌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금 하나의 어떤 그 지금 위기 상황을 쭉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짚어 주셨는데 네. 물론 정말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일 상태.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이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 6, 7석을 해서 좀 네.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호전을 시키자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네. 또 거기에 첨언을 하면 네. 우리 자유통일당이 6, 7석이 되는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도 몇 석이 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힘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 의석의 막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는 지금 비례대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비례정당 대표 8번을 찍는 분들인데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자유통일당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무기력하고 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투표장에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많으신데 네. 그나마 자유통일당 때문에라도 투표장에 나오시면 그분들은 지역 투표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2번을 찍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28 하지만 네. 그거는 국민의힘 2번을 찍는 사람 중에 우리가 뭐 8번을 찍는 사람을 일부 나눠 갖자. 네. 천만의 말씀. 우리 8번을 찍는 사람들이 2번을 찍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이것을 프레임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28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사실은 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통일당의 이 지금 폭풍 지지세가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공표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최근 3-4주간에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세는 그야말로 우상향 상승세의 추이를 견고하게 보여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론조사가 공표된 그저께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9%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2, 3일 동안 하기에 따라서 6%, 7%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시는 5.9% 혹은 플러스 알파 되는 분들은 네. 실제로 전부 투표장까지 가실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율입니다. 100명 중 5.9명이 자유통일당을 찍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4.5%다 하면 100명 중 4.5명인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투표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이 100명 중에 몇 명이냐면 저는 이번 투표율을 65%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그저께 사전 투표에서 나온 투표율이 말씀이죠. 네, 31.28%, 네. 약 32%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 32명이 투표를 했다면 네. 3일 후의 이제 본 투표에서 또 저는 32명에서 3, 4명까지 하면 65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00분율 중에 다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가운데 다 투표를 안 한다고 보지만 자유통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저는 이 투표에 대한 의지, 네. 이 책임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65%의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은 현재의 저 지지율을 단순히 가중 계산만 하더라도 저는 네. 분명히 6, 7%대는 네. 무난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참 필두로 해서 그동안 정말 10년 가까이 광화문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울부짖었던 이러한 광화문 운동을 물론 그 자체가 어마한 애국 운동이고 어마한 정말 역사 발전의 에너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 이와 같이 원내 정당을 탄생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광화문의 그 함성과 외침과 절규를 정말 제도권 국회 안에서 제대로 입법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뭐 그때 광화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누군가는 찍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나부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과 또 교회와 또 그 밖에 여러 사회단체들을 다 손잡고 네. 나가셔서 이 지금 좌파 천국이 될 수 있고 완전히 무슨 뭐 대통령을 무슨 뭐 이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저런 정말 참담한 저런 사람들.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우습게 알고 그야말로 이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 폭언을 일삼는 저 사람들을 우선은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네. 정말 이제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 그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와서 연 인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와서 사인을 한 사람들이 1850만 명이다. 1850만인데 윤석열 대통령 인원이 아니라 개별 개별 인원. 개별 우리 인구의 뭐 거의 40%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1850만 명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문재인이가 저를 3번에다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3번에다 가뒀는데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지휘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요. 내가 절실하게 느낀 게 이 지휘자가 없으니까 이게 광화문이 1850만 명이 나왔는데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6개월 만에 나와서 바로 내가 조직에 들어갔고 3.1절 대회를 비롯하여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했더니 겨우 24만 표 차이로 이제 이겼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77%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그 당시 투표율이 77%. 아 그런데 대통령을 선거할 때는 투표하러 그건 뭐 가상 투표도 아니고 직접 나와서 하셨으면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아까 65%뭐 65% 이하 오늘 또 어떤 언론 보니까 62%로 전망된다.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는요. 전국이 하나의 선거판입니다. 전국이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이렇게 A, B 이 후보를 놓고 전국이 똑같은 선거를 치르고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같은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254개 지역의 지역구 후보를 뽑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선거의 어떤 그 바람 또 영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지역별로 정말 뭐 인물이 그럴듯한 인물도 없고 다 뭐 이 제대로 된 인물이 없는 제대로 되지 않은 인물들끼리 경합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는 정말 깜냥이 안 되는 후보들끼리 뭐 서로 싸우고 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뭐 다 지 좋으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한테 무슨 저 사람 국회의원 뽑아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냉소적이 되고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네. 낮고 심지어 한때는 정말 50% 초반대도 하하. 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제가 저는 60%를 그래도 좀 윗돌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도 워낙 지금 좌파 야권들이 아주 지금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실은 상극인 사람들이 지금 좌파 저 구덩이 안에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 사람들이 반 윤석열, 반 보수, 반 우파 이런 점, 반 대한민국, 반 민주 이런 점에서는 또 딱 이렇게 뭉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금 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자 뭐 이런 이슈로 이제 이 정치 몰이를 하고 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투표율이 높아질 수가 그 국회의원 선거 중에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는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 60%에서 66%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60한 4%, 5%를 보는데 네. 어쨌건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그저께 사전 그 투표율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31.2%가 되니까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보수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사회자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서 불리하다 유리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근거도 없고 속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지금 보수 우파 유권장의 지금 이 투표 경향이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사전 투표를 그래도 좀 꺼려하는 주저하는 경향이 또 저 좌파들에 비하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많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나는 본투표 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우리 보수의 제1주자인 뭐 현실적으로 보수의 어쨌든 제1주자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본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말 이제 사전투표는 끝났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들의 정말 무대, 우리들의 게임, 우리들이 정말 참 뭉쳐서 싸워야 할 그 전장이 이제 4월 10일에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동원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선전을 할 수 있다. 또 네. 따라잡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4월 10일 저녁에 투표 끝나면 그날 저녁에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목사님 네. 초저녁에 밤 12시 목사님 판단으로 12시 5분까지 일단은 출구조사 예상 그래프부터 방송에서 먼저 짱 이게 뜨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가 시작돼요. 윤석열 후보가 네. 2년 전 대선 그날 밤 개표 상황 정확히 12시 5분 5분까지는 네. 지다가 12시 5분에 이제 넘어섰어요. 이겼다.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그 맞습니다. 말씀을 네. 어제 아예 틀림없어요.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 제가 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또 이 부정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조작을 걱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이 정당 쪽과 참 치열한 노력 끝에 부정선거란 말은 못 쓸 때 공명선거 TF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란 말을 쓰면 네. 우선 싫어라 합니다. 싫어라 할 뿐만 아니라 뭐 이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해서 좋다 공명선거로 바꾼 다음에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투개표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제도적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거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대선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윤석열 후보는 야당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여당이지만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협조를 안 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받아낸 게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부터 먼저 개함을 해라. 여러분 사전 투표는 아무래도 소위 저쪽 좌파 진영에서 더 많이 투표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맞아요. 사전 투표는 좌쪽에서 더 많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개함을 할 적에 제가 뭐 이렇게 그 당시 제 위치가 그래서 많이 사실 알려지진 않지만 제가 그냥 예측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개표하면 제가 지지자들에게 그 당시 광화문에 밤 12시에 8시인가 9시인가 나가서 제가 그때 모여있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개표 시작됐는데 지금 밤 12시에서 1시 사이까지는 우리가 진다. 이 지금 수치가 좀 지더라도 이것은 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까기로 했기 때문에 진다. 왜 사전 투표함을 제가 먼저 까기로 했냐? 까자고 요구했냐면 사전 투표함을 뒤에 까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한 조작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사전 투표함을 먼저 까니까 진다. 그 대신 12시나 1시 어딘가에서 역전이 일어나면 그때서부터는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정확히 뭐 12시에서 1시 사이일 거라고 보고 정확히 시간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은 12시 5분 5분으로 이제 관측을 하신 거죠. 네, 그때 직접 봤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4월 10일 날 우리가 당일 날 우리가 본투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함을 먼저 전국에서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9시, 10시, 11시, 12시까지는 이 국민의힘이나 우리 자유통일당조차도 사전 투표함을 먼저 깠을 때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지금 우리가 보는 5.9%, 6.0% 이런 프로보다 혹 하회를 하더라도 이건 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적어도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세는 우리가 적어도 기대하고 목표하는 그것을 12시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열받아가지고
어제 투표했더라고요. 집사람은. 예. 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예. 또 지방에 있는 그 우리 여기 조직 중에서도 어제 사전 투표 많이 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초반에는 개표해서 조금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자, 77%를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면 아니 3% 좀 더 더해서 80%만 선거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 안 됩니까? 80% 참여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가만 생각이 조금 제가 네.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는데 네. 제가 투표율을 예상한 것은 5% 내외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그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그렇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예상치가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2, 3%라도 더 올리려면 저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70%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77%, 80% 이것은 네. 정말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은 정말 기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로 70%까지 근접하게 우리가 올려주면 저는 우리가 이기거나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이 이기거나 네. 적어도 웬만큼의 선전을 한다. 네. 지금 일각에서 물론 좌파 언론이 더 앞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아까도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네. 하십니다만 그런 것을 완전히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놀라게 우리가 정말 이 기적 같은 그런 결과를 내려면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손에 손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 선거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혁명으로 접근해야 된다. 혁명. 이번에는 선거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혁명. 80%를 투표에 참여하면 이거는 4.19,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우파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65% 그다음에 6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내가 볼 때에 개헌 저지선 100석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 4강 할 때 보니까 한번 바람이 타면 또 이게 신기가 있어가지고 확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한번 해보자는 거죠. 총 동원 다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그 우리가 그 영상을 만들 때 200석 영상을 만들 때 사실은 그 우리 석 변호사님한테 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통밥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지방선거는 거의 굳어졌고 전라도에서는 한 석도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부울경 경북 대구 또 충청도 이것도 거의 정해졌다고 봤는데 핵심은 뭐냐 수도권이거든요. 언제든지 선거는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데 수도권에 보십시오. 지방자치선거입니다. 불과 이제 2년 됐나요? 지방자치선거? 2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구별로. 오세훈 시장이 이긴 지역. 그러면 그 표가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장 누구죠? 인천시장 이름이 지금 시장 유정복 시장이 이긴 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긴 구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낸 거야. 그 다음에 김은혜 경기지사가 7,000표 차이로 졌지만 그거는 그 특별한 그 한 교회 때문에 졌는데 좌파 교회 때문에 졌는데 난 원래 친했고 하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세덴 교회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님 교회가
몰빵으로 다 좌파를 찍어가지고 7,000표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그런데 그 김은혜도 이긴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경기도 도지사에서. 그럼 세 개를 데이터베이스를 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도권에서 64개 지역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걸 통계를 다 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유정복을 찍었던 사람들, 김은혜를 찍었던 사람들만 다 찍으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다시 우리가 200석도 할 수 있어요. 200석도. 근데 이런 것을 왜 못하냐는 거지. 나는 2년 만에 뭐가 변했냐는 거죠. 그럼 대통령을 주고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석 변호사님은 대통령하고 40년 친구라면서요. 근데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예? 나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다고 보여. 아니요, 한미동맹 완성했고 일본에 가서 지소미아 때문에 문재인이가 다 무너뜨리는 일본, 그거 내가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요, 경제적 손실이 200조가 넘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를 무너뜨린 것 때문에 일본이 첨단 핵심 기술을 우리한테 안 줬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도대체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예. 이런 걸 샅샅이 공격조가 없는 거예요. 공격조가. 아니 그래서 그거 가서 완성했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계를 완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바이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125조의 투자 약속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가 나는 왜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뭐 호주 대사를, 국방부 장관을 보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행정부의 소관이고, 그리고 그날 그 사회수석 그 회의만 했는데 사회수석도 그걸 제대로 공격을 못해요. 그날 밥 먹는 술자리에서 지나간 일을 이야기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일을. 근데 도대체가 말이야, 이 국민의 정당은 이런 걸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이걸 거꾸로 뒤집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 전에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아주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하시냐 도대체 했더니 당도 모른대요. 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으로부터 선대 조직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과 측근 몇 사람 외에는 어떻게 선거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아, 그렇다고. 예, 조금 전에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지금 뻥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하나 간섭도 할 수 없고. 왜? 데리고 나가서 불과 몇 명이 바깥에다가 선대본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뭐 좀 충분하고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을 한 서너 번이나 했다든지 지방자치 선거라도 해봤더니, 근데 전혀 선거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청와대를 공격이나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난 대통령하고 뭐 전화도 한 적 없지만 뭐 전화해주지도 않지만은 그냥 그 진작으로 볼 때에 대통령이요, 그냥 그 한동훈에 대해서 그 애들 같으니까 그냥 져준 것 같아. 호주 대사 좋아, 해임하자. 자, 참 이게 네. 대통령이 뭐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네.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인들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은 또 아니니, 뭐 또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어떤 일은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저는 뭐 다른 100가지 이유보다 국민의힘의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의 그 무기력 또는 무능력,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기적 같은 그러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을 때 네. 정말 거대 의석의 그 야당 이 여소야대 체제에서 다음
2024년 총선 때까지 국정의 발목을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다 보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2024년 총선은 절대절명의 기회, 우리가 이 여소야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기회라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말 그러한 승리를 위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회 의석수를 우리 여당의 의석수를 높이려면 아까 목사님께서 일일이 상세하게 분석하신 서울, 네. 경기, 인천 맞아요. 수도권 120석의 네. 그 의석을 겨우 지금 16석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것을 최하 네. 50석, 60석까지는 올려야만 네. 저 부울경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완성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네. 그 수도권이 중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지난 2년 동안의 구조는 다 여당 그 어떤 의원들이 영남권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수도권은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다음 총선에는 수도권의 이 약진을 위해서는 지도부 구성을 할 때나 당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 수도권 출신 의원 뭐 현직 의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전현직 의원들을 지도부에 좀 많이 좀 배치를 하고 해서 수도권 우리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다음에는 정말 수도권에서 이것을 권토중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한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네. 목사님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기 전에 네. 김기현 체제 때까지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까지 네. 완전히 지도부도 영남일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 외곽에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당시 지도부에 있는 분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전부 영남에 있으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위원장, 모두 원내 뭐 중요한 그 보직들, 최고위원들 전부 영남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영남 의원들이 자리 나눠먹기식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도부가 수도권의 그러한 이 민심을 다 알겠다고 생각하겠느냐 해도 네. 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대요. 나는 그 대답에서 몇 번이나 좌절하고 그때는 네.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참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공직에서 그런 얘기를 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끊김없이 하는데요. 이제 네. 국힘의 일한 문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 경험도 없고 이제 정치 입문한 지 100일 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탓할 수만은 또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그간에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누적돼 왔던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지나간 일을 탓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통일당과 힘을 합하자. 네. 즉 우리 애국 시민 세력과 전부 보수가 총집결하자고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세가 올라가니까 어떤 네.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냐면 야 이게 지금 보수 성향 정당이 아마 우리 자유통일당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네. 보수 성향 정당이 뭐 국힘의 위성 비례 정당인 것처럼 오해해서 그렇게 지금 지지세가 올라간다는 정말 상황도 다를 뿐만 어떻게 자유통일당을 국힘의 비례 정당으로 오인하고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네. 저는 국힘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 보수 유권자들, 우파 유권자들의 이 의식 수준, 정치 인식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다. 네. 그야말로 국힘의 지금 오늘의 이 부진의 이 이유가 바로 저러한 뼛속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저 네. 지금 이 지금 편견, 네. 저 지금 아집 때문이다. 네. 또 한 가지를 더 하면요. 네. 우리 그 정당에서 이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국힘 쪽에서 누군가 얘기한다고 보도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정당에서 이 또한 우리 자유통일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지금 보수 지금 이 성향 정당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그 정당의 지지자 일부가 네. 마치 국힘의 위성 정당이 우리 자유통일당이다. 네. 우리를 지금은 국힘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을 네. 이렇게 허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보수 우파 유권자들 가운데 좀 더 선명한 보수, 힘 있는 보수, 저 지금 좌파 야당들과 싸워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국힘이 답답하니까 네. 투표장에 안 가겠다 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들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에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우리 나와서 함께 다시 뭉치자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역구는 국힘을 찍도록 우리가 노골적으로 때로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네. 반사적 혜택이 그쪽으로 가게 국힘은 우리를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워야죠. 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마워하지 않는 국힘의 태도가 너무나 현명하고 네. 참 한심하지만 또 우리가 그거에 속상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막 안 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금 일부 우리가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이종혁 부산진 네. 을의 이종혁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제가 다녀온 저 지금 이 대구 지역의 후보, 또 안동 지역의 후보, 네. 또 시흥 지역의 후보, 대전 지역의 후보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서는 지역구도 우리 자유통일당 7번 주로 7번입니다. 7번 후보를 찍어주시고 또 비례투표는 당연히 자유통일당 8번이시죠. 그 외 지역에서는 자 우리 비례정당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번에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좌파들과 제대로 싸우고 우리 국민의 힘을 때로는 잘하는 일은 돕고 못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분명한 경고를 해서 제대로 가도록 방향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례 8번을 반드시 지지해 네. 주시되 그러면 나오면 그 지역에 자유통일당 후보는 없으니까 국힘 후보를 찍어 주셔야죠. 네. 국힘 지도부는 우리 자유통일당 때문에 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댓글 올라온 것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 또 대화를 진행할 텐데 지금 7,460명, 그 다음에 너만 몰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시청이 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10만 명이 올라가야 돼. 10만 명. 올 동시 시청이 빨리 연락해서 아니 석 변호사님 자주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에 내가 모셔왔는데 10만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정권이 정가은 목사님을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안정권은요. 안정권 대표님도 불과 2주 전에 우리 교회 나한테 왔다 가서 나하고 상의를 다 했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안정권 원희룡 계양을 지역에서 조금 전에 사퇴했다 그럽니다. 사퇴하고 원희룡 쪽으로 다 지지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우리는 이걸 말로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 하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간청하는 말이 조옥순 대표가 우리 거기 추미애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조옥순 대표가 지지율이 2.5% 정도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틀 만에 2.5% 나온 거야. 등록하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하고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막상막하랍니다. 그래서 조옥순 대표를 사퇴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조옥순 대표한테 불러서 명령할 수도 없고 다 개인적인 정치 소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제 사퇴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두 손 잡고 해서
이제 그 하남은 이제 한번 볼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 이종혁 의원은요, 이게 상승 곡선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해서 그는 끝까지 하면은 지역구에서 최초로 우리 당이 그 한석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일 1시에 유세한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 또 부울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내려가려고 합니다. 1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 이제 10개 지역의 후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나하고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지역구에 표 몇천 표, 또 뭐 10,000표, 20,000표,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정당 투표 8번, 이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 끝난 뒤에 결과를 보고 그 투표 현지 투표에서 투표수 많이 낸 사람은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징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디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정당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도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내일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아니, 좌파들은 다 하나로 하고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데 우리 우파들은 전부 다 이익 집단으로 뭉쳐져 가지고 전부 조각이 나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아니, 족순 사퇴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10군데 지역에 후보 나온 사람들은 투표 많이 득표하는 사람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 이게 뭔 뜻입니까? 합해주란 얘기죠. 그 대신에 뭐냐? 윈윈을 해야죠. 8번 하나만큼은, 이건 비례대표 8번 하나만큼은 다 우리 쪽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내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우리도 좌파처럼 하겠다. 우리도 하나씩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뒤집어지고, 아까 제가 분석한 그대로, 자, 지방자치선거에서 이긴 지역, 그 사람들이 투표 다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이겨요? 저쪽이 못 이겨요. 오세훈 찍은 사람 다 나가 보세요. 다. 유정복 찍은 사람 다 나가 보세요. 김은혜 찍은 사람 다 나가면요, 지금도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찍었던 사람들 77%.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으러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러 간 이유는 딱 나는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찍으러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문에서. 그랬으면 왜 투표하러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80% 이번에 내킨 겸에 80% 한번 넘겨서 선거 혁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선거 혁명을.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조직들, 뭐 대국본, 그 다음에 전지현, 그 다음에 정교총, 그 다음에 전체 조직, 청교도 영성훈련,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된 사람이 정예부대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350만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합하면 약 700만이 넘습니다. 700만이요. 한 사람당 10표씩만, 10명씩만 전화를 하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강력하게 전화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정립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정립 차관님 있잖아요. 연세가 89살이에요. 89살. 안보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이분은 이렇게 말하대요. 자식들한테, 사위들한테.
너희들 내가 원하는 투표를 안 하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장례식도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정리 차관님이. 이런 정신으로 하면요, 우리는 혁명할 수 있어요. 혁명.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비상을 걸어서 총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여기에 부정투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부정투표 요거는 내일 우리가 더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심각하다면은 우리는 부정투표에 대해서 우리는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검증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네. 뭐 한번 말씀을 말씀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뭐 부정투표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방송이 1시간을 넘어가므로 뭐 이제 마무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총결집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정말 지난 세월 여러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해서 네.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셨지만 목사님의 수고에 우리가 100분의 1이나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정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네. 막 그냥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이 나온다 하는 거를 넘어서 그간에 광화문에서 뭐 30만, 50만, 100만이 모여서 아무리 떠들어도 제대로 언론에 우리들의 주장들 정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자.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자. 이 나라의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를 확립하자 네. 하는 그 여러 가지 주장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했던 그런 공의로운 주장들이 하나도 공론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비록 의원 수가 불과 서너 명에 불과할지라도 그분들이 이제 이 공식화된 제도권 이 언론의 창구 국회 소통관을 통해서 마음껏 주장을 하고 네. 또 광화문 외국 시민들이 외쳤던 여러 가지 올바른 주장들을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야 간에 정말 밀고 당기기 그러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광화문 세력들이 그간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해왔던 노력을 일부라도 현실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선거는 보통 구도와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양당의 거대 양당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은 정당의 관점에서는 저희들은 소수인 건 분명합니다. 이 네. 우리 소수 정당은 이 거대 양당의 그 등살에 네. 자칫 끼어 있는 새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조직입니다.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확실하고 아주 신실한 조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자유마을이 그렇고 자유통일당 당원이 그렇고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고 또 사랑제일교회와 이 자매관계에 있고 형제관계에 있는 그런 많은 전국의 교회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 관계에 있으니까 뭐 친구를 지키자 이러한 사적인 연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의 어떤 그런 자연인을 우리가 돌보자 지키자 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헌법 제도에 따라서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자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이 보장한 5년의 임기 동안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야당들은 닥치고 탄핵을 주장을 합니다. 네. 임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저 지금 종로에서 광화문 서울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 체계를 능멸하고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한 광화문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러한 우리의 헌법 체계를 지키고 헌법에 깃들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헌법의 많은 가치들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일을 잘못했다. 5년 뒤에 선거하면 또 정권 넘어가는 거죠. 일 잘못하면 정권 넘어가는 것은 이 헌법에 부여된 정부 교체 제도의 뭐 그것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 3년 넘게 남아있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지금 끌어내리겠다. 이런 정말 무도하고 네. 참담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를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의원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몇 명이 되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되고 나면 전부 자기가 잘났을 텐데. 그렇죠. 또 자기는 어쨌든 이번에 참 죽다 살았다 하면서 자기가 됐으면 자기 4년 동안 자기 임기 그거 하기 바쁘고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야권에 져서 소위 또 여수야대가 되더라 해도 별로 그게 개의할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의원인데 맞아요. 그러니 우리 참 국민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참 기댈 때 정치적으로 기댈 때가 아무리 대통령이 뭘 일을 하고자 해도 대통령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받쳐줘야 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네. 식물 대통령들 네. 그런 것을 막겠다고 앞장서 나서야 하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말이 맞네요. 지금 마치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하는 말이 맞겠다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마치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 비례정당 행세를 한다고. 행세가 아니라 저희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세가 아직도 약하므로 저는 어쨌든 보수 제1당은 국민의힘, 저희 자유통일당이 이제 의젓한 보수 2정당으로서 그러나 정말 매운 고추 맛을 가진 그러한 소수 우리 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는 참 올곧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진짜로 이 사흘 동안에 각 그 우리 조직의 책임자분들 자유마을의 책임자 실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천부장 맞습니까?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에다가 전체 각 조직. 동대표님들 정말 생업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바쁘시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나라의 사활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간에 이루어온 수많은 사역들의 정말 성패가 이 총선에 걸려있다 하는 점을 물론 다 자각하실 줄 믿습니다만 한 번 더 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조직의 힘을 보여주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 속에는 우리 조직의 표 외에도 일반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직의 표가 여기에서 완전히 집중이 돼서 발휘가 되면 저는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대를 하는 것은 어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3선 이상 된 중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는데 목사님 어제 자유통일당 찍었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다고 나한테 전화를 오시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국민의힘 정당에 가지고는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나한테 직접 전화한 사람이 10사람도 넘는데, 그래서 역시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벌써 감이 있구나. 그 이유는 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늦었어요. 말하는 워딩이. 이제 드디어 오늘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뭐냐. 이제 그 이재명을 공격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뭐라 그랬냐. 이재명은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한 달 전부터 해야 되거든. 한 달 전부터. 근데 지금까지는 막 세련되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이재명의 자서전을 공격 못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이것만 한 달 동안 제대로 공격했어도, 아니 당신이 이걸 주장한다면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지금도 그대로냐. 이것만 3개만 붙잡고 공격했으면요, 사실 우리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공격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세련되게 노느라고 말이야. 인기 연합주의에 빠져서 이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는 무조건 선거 동료를 이틀 동안 강력하게 선거 동료를 해서 한번 혁명 한번 해보자는 거죠. 80% 투표 참여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명박 찍은 사람, 오세훈 찍은 사람, 유정복 찍은 사람, 김은혜 찍은 사람 총력 나가서 투표를 하라는 거지. 그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원체 급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우리가 이제는 전화밖에 없습니다. 전화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직이 350만, 이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함께 돕고 있는 사람이 한 700만인데 700만이 10표씩만 확보하면 얼마 됩니까? 7천만,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인구보다가. 근데 왜 이런 쉬운 일을 놔두고 말이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선거철만 되면 말이지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이제 우리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저도 변호사님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전국을 다니고 네. 또 나름대로 언론을 그렇죠. 통해서 SNS로 동료를 하다 보니까 네. 뭐 하여튼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또 지금 댓글창에도 간간히 부정선거가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자체를 놓고 그게 있냐 없냐를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참 그것이 복잡 미묘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사전투표는 끝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에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은 압니다. 이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그 심정도 누구보다 압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쓰시는 표현이 있죠. 부정선거 이거 제대로 못 막으면 선거 하나만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 4.15 총선 이후에 진행된 전국적 선거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2개 국지 지역 재선거지만 서울 부산의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 전국 선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 거는 강서구청장 선거뿐인데,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요소보다는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사실 성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염려가 돼서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시비는 시비대로 선거구에 가리기로 하되 남은 기간 동안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감시 노력, 또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지금 관내 사전투표함의 지금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감시 노력, 무엇보다 지금의 선관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지금 그런 선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킨다, 위한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선관위 책임자를 뭐 그냥 무조건 닥치고 또 부정을 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또 차치하고라도 남은 우리 본 투표는 투표 끝나자마자 투표함을 바로 개표장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염려하시는 분들의 염려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투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물어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투표장에 가셔서 지금 목사님은 오늘 제가 오니까 80%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죠. 하여튼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제가 좀 스케일이 제가 너무 작고 나는 걸 혁명으로 맞짱 뜨잖아요. 저는 정말 한 70% 가까이 좀 올려주면 지금 일반적인 예상치가 65% 내외지만 저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로 그날 다 나가주시고 자제분들 사위분들 다 이끌고 나가주시면 저는 우리가 적어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러한 점에서 간절한 사람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 속에서 이제 남은 3, 4일을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그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 투표장으로 가서 8번을 찍으시면 분명히 새로운 보수의 지평이 열린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맑은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할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 회원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4.15 총선 4년 전에는 부정선거가 100%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의 투표소 중에 이 자유통일당이 한 표도 안 나온 지역이 여러 개 있어요. 한 표도. 그래서 그걸 포함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보관함을 보전 신청을 우리 변호사들이 했는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와서 4년 동안 재판을 끌다가 지난달에 와서 그 투표 개봉할 필요 없다. 대부분 판사들이 있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투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일부터 우리 5대 유튜브 뭐 신의 한수, 이봉규 해서 다 제보를 해주셔서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이라든지 촬영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는 어차피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한 몸인데 만약에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투표의 증거가 영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실제로 실사를 해서 우리 또 최고의 법률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현 변호사님 가서 딱 할 수 있어요. 해서 이게 확정되면 저는 한 생명 던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4.19 왜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4.19 같이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단은 투표를 80% 꼭 해주셔가지고 부정선거가 설령 있다 해도 그게 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80% 투표 현장으로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변호사님, 또 이제 내일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 또 뭐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네. 또 투표 당일까지 저는 나와서 정말 투표 동료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내일 그 5대 유튜브 있죠. 우리 5대 유튜브, 예. 5대 유튜브의 그 대표들이 네.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공동 방송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면 예, 그건 한꺼번에 뭐요 방송 마치고 시간 네. 조율을 해서 어쨌든 이 너아라 TV가 5대 유튜브보다 더 적어도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 기반에는 확실한 이러한 그 방송이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실력 발휘 진짜 네.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속 연락을 해 주셔서 사실은요 이거요 선거 쉬워요. 간단합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틀입니다. 이틀의 승부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8번 찍어서 네. 팔팔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 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 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